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저기 성적 공시된 거 한번 보니까, 그쵸. 여기 5분이 최고 득점하셨네요. 예. 그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너무 얘기 겸손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5분 이따가 끝나고 저 잠깐 뵙고 가십시오. 저기 한번 뵙고 가시고, 어쨌든 뭐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정도 전범위에서 우리 전범위 모의고사 뭐 시행하는데 뭐 다른 쪽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한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 지금 요 점수대 참 보시면 한 70점 정도 되셔도 상당히 괜찮은 점수 같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도 그 뭐 다른 공부한다고 조금 소홀해서 그렇지 금방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금방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쫙 이제 실력이라는 게 이렇게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덧 여러분들 딱 이제 해독 조금만 늘러가고 좀 이제 문제에 좀 적응력만 좀 더 생기면은 점수가 팍 튑니다. 그쵸. 강사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봐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다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우군 같은 경우는 진짜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업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저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방에서 혹시 부산 어디? 예? 전라도. 또 혹시 어디? 예? 천안. 예, 알겠습니다. 예, 진짜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뭐 선후배들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뭐 강의를 한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오만당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으면서, 특히 우금 한다 그러면 네가 뭐 우체국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긴 한데, 근데 막 좀 설명을 하죠. 근데 내가 사회도 가르치고 법학도 가르치고 법 전공한 게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다 해도 전혀 안 믿어요. 그 우표 붙이는 거랑 법 전공한 거랑 뭔 상관이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좀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편금융, 특히 원래 거는 공무원 시험 어떤 과목에 견줘봐도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거나 난이도가 낮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아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제 지금 행정법, 사회 이쪽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 여러분 양이나 난이도 낮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냥 설렁설렁 예전처럼 뭐 한 달 정도 그냥 해서는 좀 힘들 것 같고, 대신 이제 좀 하시다 보면 좀 그 성적이 근데 저기 다른 과목과 달리 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올라오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근데 어느 과목 좀 균형을 이루면 좋은데, 시험 막판 돼 가지고는 좀 전략 과목 좀 잡으십시오. 컴퓨터 일반 해가지고 여러분 5점짜리 하나 맞추는 거랑 이거 5점짜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총점으로 가는 거지 어느 뭐 특정 과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막판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정말 열심히 해도 시험자 입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100점 못 맞추게 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근데 우군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시험 작년 같은 경우는 100점 맞으신 분들이 꽤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실제로 응시해 봤을 때도 2016년 같은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꽤 많았던 것 같고 저도 훨씬 더 쉽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양극화가 되게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하지만 진도별 모의고사 때라도 아무리 범위가 작다 하더라도 그 고득점을 계속 맞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잘 따라오신 거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점수들이 상당히 꽤 높은 분들도 많으시네요. 그래서 잘 따라오고 계시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조금 미흡하신 분들, 그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합격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 종이 끝날 때까지 정말 진짜 후회 없이 한번 하시면은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 그리고 맞다. 오늘 우리 저 처음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웬 돼지 한 마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막 인터넷으로 막 TV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막 설레고, 같은 막 남자끼리인데도 설레고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한 이틀 정도 지나가 보니까 뭐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고, 처음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그 사이 우리 학교에
연극 뭐 연기예술학과 막 생겼어요. 그래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교양 수업을 딱 듣는데, 근데 어릴 때 저는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어릴 때 막 TV에서만 늘 보던 그 탤런트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고 저는 들어가는데 제가 아는 척 할 뻔했습니다. 저는 늘 그 친구 날 처음 볼 건데 나는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봤던 그 아역 탤런트라 가지고 아는 척 할 뻔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뭐 별 차이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편하게 오늘 수업 마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래서 뭐 이왕 또 멀리서 오셨으면 뭐 여러분 좀 시간 좀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소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요거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 때 우리 출제됐던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산 투자와 투자 위험에 대한 그래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그래프라는 거는 여러분들 세로축하고 가로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보시면 가로축, 투자 대상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가는요 점점 위험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 대상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이건 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를 여러 곳에 했다, 즉 분산했답니다. 그렇죠? 분산하니까 위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게 가가 되겠고요.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부분은요, 아무리 투자 대상자 수를 늘렸더라도 위험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죠. 그렇죠? 그 차이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관련되는 문제가 2번, 3번, 4번이고요. 자, 1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자, 어떤 리스크, 위험이 전혀 없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험에 따른 어떤 우리 그 이익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무위험 수익률과 그다음에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 위험이 있는 만큼의 그만큼의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을 겁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값과 같다. 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은 여러분 암기할 필요 전혀 없이 그래프만 보면 돼요. 가는 아까 어땠습니까? 투자 대상의 수가 늘을수록, 즉 분산하면 할수록 뭐예요? 위험의 크기가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유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자, 우리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위험을 우리 무슨 위험이라고 하죠? 분산 가능한 것을 비체계적, 요게 뭐다? 분산 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나는요, 체계적 분산 불가능,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글자수가 8글자씩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비체계적 분산 가능, 자, 체계적 분산 불가능. 자, 아무튼 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3번, 나는, 자, 이거는 비체계적이 아니라 뭐예요? 체계적 위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분산하더라도 우리의 우리 분산에 상관없이 뭡니까? 위험이 상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계 경제 위기라든지 천재지변, 전쟁 같은 이런 것들은 모든 자산, 투자 대상의 어떤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리 분산한다 한들 위험은 그대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 이번에 새로 들은 내용이니까 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그러면 자, 틀린 것 됐으니까 3번이 틀렸겠네요. 3번. 예. 자, 그 다음에 4번. 정말 새롭습니다. 자, 우편금융 진짜 강의, 제가 그 광고한 것처럼 3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막 주식 이런 거는 다 새로 들어온 거니까 저도 뭐 새롭고, 여러분들도 오히려 초심자분들은 뭐가 새로워, 난 다 처음 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주식, 이것도 새로 들어온 내용이죠. 자, 주식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1번은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 두실게요. 자, 우리 평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주평등의 원칙. 그러니까 주주는 평등한 취급을 받는데, 근데 우리 저랑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건희래요. 이재용 부회장이 역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겠죠. 같이 주주총회 가면요, 같이 나란히 앉을 수 있을까요? 주주평등의 원칙인데 같이 나란히 앉기는 불가능하겠죠. 뭐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렇죠. 주식수. 그러니까 주식 많은 사람이 손을 한번 들면요, 그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주식 수가 작으면 그 작은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표현만 좀 기억하십시오. 주주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취급을 받는 데가 아니라 뭐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는데, 그렇죠. 주식 수에 따라, 이 표현, 주식 수에 따라, 그걸 우리 주주 평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선거권 같은 경우는요, 뭐 재력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1인
1표. 그때 동일한 그 칙을 받는 것과 달리, 자, 우리 주식에서의 그 의결권 같은 경우는 주식의 수에 따라서 그렇게 칙을 받는데, 그게 오히려 뭐다? 주주 평등의 원칙. 만약에 시험에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를 주주 불평등의 원칙이다, 이러면 틀리겠죠. 주식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만큼 자기가 뭐예요? 그 자본에 투자한 게 많으니까 그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회사에 있는데, 자, 10,000원 투자한 사람하고 100만 원 투자한 사람하고 똑같이 의사결정권이 있다면 그만큼 자기가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 책임이 많이 따르니까 그만큼 의결권도 강해야 되겠죠. 그게 오히려 평등한 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 평등 원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1번은 틀린 질문,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우선주는, 자, 우선주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자, 우리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선주는 배당이나 잔여 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사채권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으며 무배당도 가능하며 의결권이 제한됐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주식과 관련해서 자,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실제 그 주식 거래 가능한 계좌, 보통주 가능하고요, 우선주가 가능합니다. 자, 보통주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위권, 개인의 어떤 이익 추구하는 자위권과 공익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일반주인데, 자, 우선주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뭐가 제한된다 기억하시죠? 의결권이 제한된다. 그래서 의결권이 제한된다. 근데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보통주보다는 뭐 하겠다는 거다? 우선한다 말은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원래 여러분들 제가 회사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주주가 됐어요. 주식을 산 주주가 됐다. 자, 주주가 되면 여러분들 회사가 망해버리면요, 내가 산 주식만큼 그만큼 나도 책임을 함께 무는 겁니다. 회사 망했다고 나 주식 1,000만 원치 샀으니까 1,000만 원치 직기 들고 갈래? 안 돼요. 1,000만 원치 직기를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 그러니까 채권자가 먼저 잔여 재산에 대해서 먼저 분배를 청구를 합니다. 근데 재산이 남아있다면요, 회사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데 재산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뭐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일반 보통주보다는 누가? 우선주를 가진 사람이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되겠죠. 우선주를 가진 자, 주주는요, 뭐보다는 후순위지만, 채권자보다는 후순위지만 우리 보통주보다는 선순위다. 그래서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사채권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으나, 그렇죠. 그리고 요게 무배당도 가능한 뭐 그런 그 우선주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의결권이 제한됐다. 여러분 주식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배당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은 여러분 필수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다. 예, 2번 요 표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우선주를 갖다가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 3번 공익권은 없지만 자위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주식을 보통주로 한다. 자, 여러분들 진도열 모의고사 때 한번 출제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거 정말 예전에 그 기초적인 문제를 했죠. 자위권 말 그대로 뭐예요? 개인의 재산적 이익과 관련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잔여 재산, 뭐 분배권이나 배당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죠. 자기 개인 재산. 근데 공익권 같은 경우는 회사 운영, 공적인 이익과 관계되니까 뭐 의결권이라든지 이사, 뭐 해임 청구권 내지 그런 거다. 내 개인 이익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통주는 뭐다?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위권과 공익권 둘 다 가지고 있고요. 자, 저 해설지는 얘 두 개 분류해놓은 거 있죠. 그 관련되는 그 종류 있죠.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래서 그런 그 기본적인 다음 중 공익권이 아닌 것은 자위권으로 묶은 것은 뭐 그렇게 나온 적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 좀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익권은 없지만 하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성장주는 자본이득보다 배당소득에 중점. 자, 여러분들 자본이득이라는 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자, 그만큼 뭡니까?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뭡니까? 지금은 그렇죠. 저가치 이렇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 그게 성장주고요. 배당 소득에, 그러니까 자본 이득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성장주는 어디에다 관심을 두는 거다? 자본 이득에 관심을 두고 배당 소득에 관심을 두는 거는요. 저 이걸 배당주라고 합니다. 배당주.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요. 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작년에 가을에 우리 그 서울시 그 운전직 이제 그 하시는 분들 시험 이제 그 관련해서 하는데 그 사회 쪽에 보면 그
마지막 단원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그 주식하고 채권 비교. 우리도 이번에 주식 채권 비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주식 채권 비교는 우리 학생분들, 수험생분들 너무 잘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정형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조금 한 단계 좀 꼬았죠. 그래서 이게 작년 그 서울시 경역지 문제에 그냥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A가 주식이라면, 자, 이거 첫 번째 보면 A가 주식이래요. 그럼 얘는 채권이겠죠. 가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가? 여러분들 주식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무튼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채권이 돼야 되니까 가에 대한 질문으로 얘가 주식이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 2번 B가 채권이라면, 자, 이게 채권입니다. 채권이라면 가는 발행기업의 입장에서 부채에 해당하는가? 여러분들 주식은 절대 부채가 아니고 무슨 자본? 자기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많이 해서 우리가 주식을 많이 산다면요, 회사의 자본, 자기 자본이 커지는 거고, 근데 내가 옆집에 돈을 빌린 거는요, 이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오더라도 이건 회사 자산, 자본이 커진 게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가 채권이라면 발행 기업 입장에서 부채에 해당하는 거는 채권이 바로 부채에 해당하는 거고, 주식은 부채가 절대 아니고 자기 자본이다.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2번도 아니고요. 다음 3번. 자,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풀어본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자, 뭐죠? 둘 다입니다. 둘 다. 자, 뭐 주식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3만 원에 샀다가 3만 1,000원에 팔면 1,000원에 시세 차익을 넣는 거고, 채권도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만기일에 만약에 이게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처음에 발행할 때 얼마쯤에 80만 원에 발행을 해서 이게 만기가 2년이다. 그럼 제가 80만 원 주고 사서 2년 동안 들고 있으면 요만큼 뭐가 되는 겁니까? 이자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자 소득이 되지만, 근데 제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2년 동안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1년이 지나고 팝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2년 전에 샀을 때는 80만 원이지만 지금 사면요, 몇 년만 기다리면 돼요. 이제는 1년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채권의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한 90만 원을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80만 원 주고 사서 9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그럼 그걸 갖다 우리 뭐래요? 시세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시세 차익은 주식과 채권의 공통되는 거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질문이 될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소유 지분 표시하는 증서라면, 그러면 A가 바로 주식이 되겠고요. B는 뭡니까? 채권. 근데 여러분, 확정 이자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요, 채권. 아까처럼, 자, 이게 바로 이자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식은 이자라는 게 없어요. 특히 여러분, 수익 형태, 요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주식하고 채권이 나오면, 주식은, 자, 뭘 통해서? 배당금이랑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면, 채권은요, 아까 확정 이자나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왔던 그런 지문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예. 그 다음에 펀드. 자, 다음은 펀드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자, 옳은 설명은 그랬네요. 자, 이거 펀드는 뭐 어떤 깊은 뭐 논리 그런 것보다도 진짜 그 용어 자체가 어렵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주식형, 그 다음에 펀드형, 펀드형이래. 주식형, 그 다음 채권형, 그 다음에 혼합형 이렇게 있죠. 그 기준이 몇 퍼센트다? 60%. 자, 요거는 뭐 진도별에서도 한번 출제했던데 60%.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0% 이상을 자산에, 주식에 투자를 했다.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면 그걸 주식형 펀드 뭐 이렇게 갑니다. 다음에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율이 각각 60% 미만이면 혼합형 펀드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다음 2번,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주식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펀드를 성장 펀드라고 한다. 자, 제가 그 펀드 있죠, 종류 그거 쭉 보니까 가장 헷갈리기 쉽고 제 기준으로 가장 헷갈리기 쉽고 했던 게 요거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성장형 펀드라는 거는요, 저평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저평가되는 걸 뭐라 그러죠? 가치주. 그쵸? 가치주. 그쵸? 저평가. 요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저평가되는 거는 가치주.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치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으로 된다. 그걸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형 펀드라는 거는요, 성장형 펀드는 저 어떤 경우죠? 성장형 시장
잠깐만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상승. 죄송합니다. 여기 성장형. 말 그대로 뭐예요? 앞으로 뭐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 예. 순간 저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 예. 요거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치주라는 것은 가격이 지금 저평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형 펀드라는 건요. 지금 가격보다도 더 그렇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높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지금 가격보다도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 더 높이 가격이 뛸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 회사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성장형 펀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가치주라는 건 뭐라고요? 얘네들이 지금 자산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자산이 높아요.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구분하자면 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현재 쟤네들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거고 얘들은요.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성장형이라는 것은 미래.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가치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성장형 펀드. 그 다음에 거기 가치주 펀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세요. 자, 상장 지수 펀드는 펀드가 보니까 상장 주식의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거네요. 그래서 상장 지수 펀드는 지수에 연동되어 맞죠?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인덱스 펀드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자 보세요. 아까 이게 상장 지수 펀드니까 이건 증권 시장에 상장되기 때문에 이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거는 차이가 있다. 그걸 우리가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라는 것 자체는 우리 주식 시장에서의 매매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니지만 상장 지수 요거는 뭐에 따라 주식에 연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에 연동되어서 우리 주식처럼 그렇게 매매할 수 있는 것.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재간접 펀드는 펀드가 뭐예요? 펀드 투자를 했는데 그걸 다시 다른데 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펀드에서 다른 여러 가지 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간접 펀드라는 걸 우리 일반 개인들이 하기보다는요. 펀드라는 게 원래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더 뭡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펀드에다가 걔네들이 더 다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장난 같지만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재간접 펀드 나오면 주식을 다시 펀드를 다시 분산 투자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 전문가가 우리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 그렇게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옵션은 출제하기 상당히 좋은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냥 객관식용으로 참 출제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음은 옵션 계약. 자, 여러분 옵션 계약이 나오면 선물 계약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선물 계약이 뭐예요? 선물은 지금 그렇죠. 장래의 어떤 시점에 그 물건을 매매할 것을 약정을 하고 그냥 당사자가 그때 약정일에 물건을 거래하기로 미리 약정을 하는 겁니다. 옵션이라는 거는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계약을 하겠지만 그 나중에 시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갖다가 부여하는 것. 그게 바로 옵션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옵션 계약은 장래의 일정 시점을 옳은 것 찾는 거네요. 인수 인도를 하여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어떤 물품 또는 금융 상품을 사전에 정한 가격에 사고 팔기로 약정한다. 그러니까 일정 시점, 장래의 시점에 인수 인도, 그러니까 서로 뭡니까? 거래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날짜가 되면요, 가격이 못마땅해도 무조건 사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옵션이라는 거는요, 그 기준일, 막 기준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기준일 이전이면 언제라도 될 수 있습니다.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요. 그래서 그때 뭡니까?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행사할지 말지는요. 당사자 의사에 따른 거고 이거는요. 이미 그 날짜에 사고 팔기로 정해진 거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뭐가 된다? 선물 계약이 되는 거죠. 선물 계약.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옵션 발행자. 옵션 발행자라는 것은 옵션을 넘겨주는 사람. 발행자. 그러니까 옵션 매도인입니다. 근데 실제로 선택권을 행사하는 거는요. 대가를 주고 그 옵션을 행사하는 사람은 옵션 매입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옵션 발행자라는 것은 옵션 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옵션 계약에서 뭐를 할 수 있는 사람? 선택권을 갖는 사람은 옵션 매입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선물 계약은 딱 정해진 날짜에 서로 물건을 교환하기로 약정을 했던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옵션이라는 건요, 기준 날짜가 있는데 딱 기준 날짜에 무조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기준 날짜 이전에는 옵션을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션 만기 일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을, 자, 무슨 옵션? 유럽식 옵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기 1회만.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 계약을 한 게 1월 1일인데, 만약에 6월 1일이 만기일이다. 그럼 요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럽식이고요. 이전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식이다? 미국식이다.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옵션자 입장에서는 미국식이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보세요. 자, 우리 일반 그 강의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자, 콜이 영어로 콜 택시 할 때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거, 콜 옵션. 자, 우리 풋 미는 거죠. 자, 풋 옵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콜 옵션하고 풋 옵션 좀 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 이게 부르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입하는 걸까요? 매도하는 걸까요? 매입, 그렇죠. 그래서 기초 자산을, 이거 매도가 아니라 매입하기로,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매입하기로 한 측이 옵션 보유자가 되는 경우로서 콜 옵션의 매입자는 장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 특정 재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자, 뭐 할 수 있는 선택권? 매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키워드 여러분들 시험에 바꿀 수 있는 건 매입입니다. 그러면요, 풋 옵션이라는 건요, 그 선택 지점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시점?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한다? 매도. 그러니까 매입이라는 거는 부른 거, 일도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물건이 기초 자산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푸시라는 건요, 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뭐다? 매도.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가격이 지금 실제 그 거래했던 계약일보다 가격이 올라가면 좋을까요? 내려가면 좋을까요? 올라가면 좋겠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계약일이, 지금 내가 만약에 1억에 샀다. 근데 자, 옵션 행사할 때 그 물건이 1억 5천이면 내가 대금을 얼마 줬어요? 1억은 줬지만 지금 내가 옵션 행사해서 그거 나 줘. 그러면 얼마의 수익을 넣을 수 있어요? 5천만 원.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뭐 할수록 좋다? 상승기에 주로 콜 옵션을 행사한다. 반면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5천만 원 아깝죠. 반면에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한 8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난 2천만 원, 현실세보다 2천만 원 이득을 본 거였죠. 그러면 우리 푸드 옵션 행사자는 가격이 뭐 했을 때 행사하는 게 좋다? 하락했을 때 행사하는 게 좋다.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개념 있죠. 그 옵션 그 선택권 관련해서 개념이랑,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거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옵션 계약, 선물 계약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식, 미국식 그거랑 지금 콜 옵션, 풋 옵션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냥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콜은 뭐다? 부르는 것. 내가 기초자산을 사는 것. 그렇죠. 사는 것. 사니까 미리 가격 지불했으니까 살 때는요, 나중에 뭐 할 때 그 가격이 뛰었을 때, 상승했을 때 옵션을 행사하는 게 이익이 되는 거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런 경우 있죠. 아파트 팔았는데 가격이 뛰면 배 아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아싸 돈 벌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왜? 그 받은 가격으로 다른 거 뭐 똑같은 가치 있는 그 같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 하면 매입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제 제가 그 뉴스를 신문 그 기사를 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출제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 작년에 새로 나온 거라도 엄청 강조를 드렸었는데 시험에 그대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대로 저기 새로 나왔던 내용. 근데 뭐 다시 나오겠냐마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제 뉴스에서 한번 나오더라고. 혹시 뉴스 기사 보신 분 있으세요? 이런 공부하시죠. 그렇죠. 공부하시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어제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요. 그게 나왔습니다. 뭐 지금 관련 법령 때문에 천 몇백억이 지금 주인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 그게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송금인의 착오, 주문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계좌를 다른 데 보냈을 때 제가 만약에 이분한테 계좌를 송금하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좀 어떻게 돼 가지고 잘못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송금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따가 배운 거는 뭐예요? 금융기관의 착오가 아니라 송금인의 착오로 우리 계좌번호를 잘못해서 발송하면 그 돈은 누가 게 된다고요? 수취인게 된다고요. 이거 금융기관이 이 사람 지금 잘못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 빼내가겠습니다. 임의대로 인출할 수 없다 그랬죠. 그때는 뭐만 청구할 수 있으면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소유는 됐지만은 이 사람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제 기사는 뭐가 나왔냐면 보니까 그렇게 잘못 보냈는데 그 수취인이 내 거 아니니까 돌려주면 되는데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돌려달라니까 잠적해버리고 이런 돈이 몇백억이나 된다고. 그래서 그게 옛날부터 여러분들 국회에 올라갔대요. 그렇게 됐을 때 금융기관이 먼저 그 송금인한테 주고, 일단 송금인이 그 언제까지 그 사람 도망가는 거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급한 돈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금융기관이 먼저 주고 난데 금융기관이 그 사람 계좌에서 나중에 이제 받아가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지적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길래 여기 있네요. 송금인의 착오 여기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자, 1번하고 3번이 다르다 했죠. 요거는 누가 잘못한 거? 금융기관. 그렇죠. 금융기관이 잘못 조작해가지고 돈이 잘못 들어가면 그거는요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차후계좌 입금하면 차후계좌 예금주의 동의 없이 취소해서 입금할 수 있다. 예,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계좌 송금의 경우 자 입금 의뢰인이 수납금융기관에 대해서 송금할 금액을 입금하면서 예금주에게 입금하여 줄 것을 위탁하고 수납금융기관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들 예금계약 예금계약 송금할 것을 위탁하고 그 다음에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임치계약이다. 자, 이거 허투루 이거 낸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예전에 우리 출제자들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출제자들 예전에 우리 예금계약의 소비임치 계약을 뭘로 출제했었어요? 소비대차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 실제로 저기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원래는 직접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금융기관한테 나 대신 돈 좀 보내줘. 보내주면 내가 수수료 줄게 이거잖아요. 우리 원래 집 같은 거 내놓을 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 내가 임차인들 맞이해야 되는데 계속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우리 집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인중개사에다 위임을 하고요. 공인중개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인중개사는 그렇죠. 그 적당한 임차인을 찾아다가 주고 계약을 맺으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요. 그 사무에 대해서 어떤 계약한 대로 그렇게 성립되면 그때 뭘 합니까? 보통 이제 수수료 같은 그런 거 주겠죠. 보수라든지 그런 거 주는 거. 그걸 무슨 계약이라고 합니까? 위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런 엄연히 다른 거예요. 임치 계약이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세탁소입니다. 세탁소. 말 그대로 뭐예요? 창고. 맡긴 물건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겁니다. 이거 우리 송금하는 게 여러분들 맡긴 물건을 되돌려 받는 건가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임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임치하고 소비 임치는 다른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금 계약할 때 예금 계약의 성질은 소비 임치를 할 때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라 그랬죠. 소비라는 건 뭐냐면 수취인이 그것을 실제로 자기 것처럼 쓰는 걸 말합니다. 소유권이 어디로 가버리는 겁니까? 수취인에게 가버립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해보면 제 돈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예금했습니다. 그 돈이 이제 100만 원의 소유권 누구한테 가버려요? 은행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은행이 그 100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회식을 하든 물품을 사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되죠. 다만 내가 뭘 했을 때 반환 청구했을 때 내가 맡긴 그 돈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동질, 동량, 동액의 그 가치 같은 걸 그냥 돌려주면 되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소비 임치고요. 임치는요, 제가 세탁소에다가 셔츠를 하나 맡겼습니다. 근데 셔츠를 갖다가 불에 태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탁소 주인이 같은 품질에 같은 양에 비슷한 거 그냥 돌려주면 그게 계약이 제대로 이행을 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치라는 건 뭐다? 맡긴 물건 그대로 돌려준 거. 우리 창고에 맡겼는데 비슷한 거 다시 돌려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맡긴 거 그대로 돌려받는 거. 그래서 임치하고 이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예금 계약이 소비 임치라면 맞지만 임치라면 틀리고요. 지난번에 소비 대차, 그건 돈 빌려준 거, 그것도 혹시 틀린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우리 계좌 송금 그냥 외우십시오. 그래서 위임. 그래서 위임하면 여러분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뭐 할 수 있다?
언제든지란 말이 있었죠. 언제든지 위임 사무가 종료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반드시 그 결과가 발생하면 뭘 해라? 결과를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위반해버리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와, 아주 어제 기사 났던 아주 이슈 있는 그런 지문인데, 자, 이건 누가 잘못한 거다? 송금인이 잘못한 겁니다. 1번하고 3번 구분하셔야 돼요. 송금인의 착오로 잘못 송금된 경우 착오 송금액은 법적으로 그렇죠,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해되시겠죠? 이것 때문에 아까 천 몇백억이 지금 그렇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예금통장이나 예금정서는 단순한 증거정권이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원래 이거 법학교에서 좀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들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뭐를 그런다 그랬어요? 그 정서 속에 가치가 화체되어 있고요. 그 정서를 갖다가 사용하려면 반드시 인도 점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수표 생각하십시오. 수표는 여러분들 집에다 맡겨놓고 받지, 뭐 그래놓고 물건 사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직접 전에 줌으로써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통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금 찾을 때 반드시 통장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단지 뭡니까? 예금 통장을 보여주고 그 금융기관 임직원이 자기가 뭐 주의할 주요 의무를 다했다면 나중에 잘못 지급하더라도 면책의 사유는 될 수 있을 뿐이지, 반드시 여러분들 권리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금 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유가증권이 아니라 무슨 증권? 증거증권. 그래서 나중에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예 옳지 않은 것 2번. 자, 그 다음 19번. 와, 근데 여러분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출제하는데 예금 파트는 정말 많대요. 출제할 게 정말 많고, 지금 보시면 엄청 빠진 게 많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푼 것 중에 과연 뭐 실제에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비율이라면 그 많은 범위에서 5문제? 뭐 4문제 이렇게 나오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이 좀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우리 우체국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근데 이번에 여러분 공부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든 게 상품 파트가 되게 양이 많이 줄었죠. 2016년하고 2016년이 제일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체국 금융상품에 옛날 제 그 2016년도 문제집 한번 보셨던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책 페이지가 한 800페이지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막 보면 우대 금리에 따라서 막 이율 계산하는 거랑 그걸 외울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대 이율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빠졌으니까 좀 수월합니다. 보험 상품도 양도 많이, 약관 같은 거 다 빠지면서 양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우체국 금융상품 하면 뭐부터 분류하라고요? 4가지 분류하는 거 있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 다음에 예치식, 적립식, 그거 구분, 상품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상품의 특징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출제자라도 이런 식으로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유하게 섞어가지고 그래서 특징들 위주로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럼 최소한 이름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이름부터 정확하게 아시고. 자, 첫 번째,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의 경우, 자, 우정사업본부장과 사전계약, 요거 보셨죠? 자, 요거는 우정사업본부장과 사전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우체국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것, 요거는 여러분들 하도급 지킴이 통장이 아니라, 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 2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죠? 퇴직연금, 그 다음에 ISA.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가입 대상도 사업주고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 말 그대로 뭐예요? 이 수급권자들이 제대로 보수 못 받고 하는 그런 걸 우리 보호해 주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2번. 자, 이거 배우면 새로 들은 거죠. 우체국 페이 든든 플러스 통장은, 자, 포스트페이를 통한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 혜택. 자, 요 표현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페이 든든 플러스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교묘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예, 그렇게 자유로운 예금. 이렇게 가면 됩니다. 2번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우체국 2포인트. 2포인트라는 건 뭐예요? 포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무슨 혜택이 있다?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여기 보시면 수치 입출금식 예금의 짜투리 짜투리는요,
그쵸, 뭐죠? I love 적금, I love 적금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 그걸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거기부터 이제 조금씩 살을 좀 붙여 나가면 돼요. 자, 그다음 4번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죠. 장병 내일 준비. 자,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기억인데, 자, 우리 군인 아저씨들 월급 많아졌죠. 흥청망청 쓰지 말고 나중에 우리 뭐 공부를 하든지 복학을 하든지 나중에 또 뭐 사회생활을 하려면 또 목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적금 넣어라. 그래서 우리 자 대상자는 우리 그 현역병들, 그다음에 대체 복무자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 의무 그 병들 그걸 대상으로 하고, 만기는 딱 정해졌습니다. 만기는 언제? 딱 저녁 날짜, 그 소집 해제 그 날짜로 한정되며, 자, 저축 한도는 좀 기억하시라 그랬죠. 저축 한도는 얼마 있습니까? 그렇죠. 20만 원. 그렇지만 금융기관 합계를 하면 40만 원. 그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매월 20만 원, 그 다음에 금융기관 총 합해서 40만 원까지 여기 적립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예금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이건 계속 그동안 있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을 거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혐의거래 보고 기준금액. 요거 하고 여러분들, 뭐죠? 혐의거래 말고, 고액 현금 거래 있죠? 그거랑 구분하셔야 되죠. 자, 혐의거래. 요거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자, 우리 기준금액은 제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2천만 원이 아니라 제한이 없습니다. 2천만 원 제한이 있는 거는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그래서 STR하고 요건 CTR, 그렇죠? 요거는 혐의거래는 STR, 그래서 요거는 X, 요거는 제한이 없다 기억을 하시고요. 2번, 금융기관은 계좌 신규 개설, 그렇죠? 계좌를 갖다 신규로 만들 때는요, 네, 실명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했을 때 100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간이라, 그렇죠,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자금의 제가 자금 탈법한다고 생명보험을 드는 거는 좀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자금 탈법이에요. 그래서 보험금 편취가 아니라 자금 탈법. 그러니까 내 돈을 갖다가 언니께서 불법 자금을 갖다 언니가 하는 수단으로 생명보험 넣는 거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금융 계좌 보고라 뿐만 아니라 실사 절차도 생략된다. 그 외에 또 뭐 있어요? 퇴직연금 같은 거, 그런 것들, 생명보험이나 퇴직 그런 연금 보험,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계좌 보고뿐만 아니라 실사 절차도 생략된다. 네, 이게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 4번. 자, 이것도 2018년도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 당사자를 우리가 딱 찾아야 되는데, 실제 당사자가 애매하다. 그러면요, 첫 번째 1단계는 뭘 거쳐라? 주식 몇 퍼센트? 지분 비율이, 그렇죠, 50% 하면 안 된다 그랬죠. 25% 이상.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면요, 첫 번째가, 그렇죠, 우리 뭐 대표자라든지 그런 뭐 힘든 사람들 있죠. 가반수 이상을 선임한 자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죠, 최대 주주. 그러니까 25%는 안 되더라도 최대 주주인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실제 소유자라고 보고, 그다음 세 번째 아니면 사실상, 그렇죠, 지배. 요게 2단계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없다면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 보는 게 그때 회사의 그 대표자, 그러니까 명의가 대표로 된 사람은 그 사람 이렇게. 자, 이거 섞어서 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특히 요게 가반수가 아니라 25%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 그랬으니까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인데요. 보험. 보험은 그나마 이번에 내용이 그렇게 바뀐 게 없고요. 그러니까 기존 내용 그대로에다가 다만 이제 좀 새로운 내용들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렇게 뭐 실제 출제될 만한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근데 요거 정태적 위험하고 동태적 위험, 그것만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태적, 자, 보세요. 자, 우리 개인적인 위험과 관계되는 거를 우리가 정태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 위험이라는 것 자체는요, 순수하게 뭐만 발생시키는 것? 손실만을 발생시키는 순수 위험적인 성격이 되겠고요. 근데 그러면 동태적 위험이라는 건요, 우리 개인적 위험하고는 상관없이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거. 근데 오히려 사회 경제적인 변화로 손실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손실을 볼지 수익을 볼지 모르니까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가면 돼요.
논리적으로 좀 되나요? 다시 한 번만. 자, 정태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무슨 위험? 그쵸.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태, 동태. 제 조카 어릴 때 태명이 동태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했더니 걔네 집안이 이제 동자 돌림이라고. 근데 엊그제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갑자기 좀 뭐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 저희 신랑이랑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간다고. 제가 좀 아픈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다 거기에다가 조카까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 내려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뭐 검사 결과는 이상이었고 또 우리 조카도 좀 괜찮아져가지고 어제 뭐 다행스러운데 여러분도 진짜 건강은 진짜 잘 조심하셔야. 누가 누구 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짜 수험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진짜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거 없고 그냥 규칙적인 생활 찔립니다.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식사 잘하시고 찔리고 잠 잘 자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거 쓸데없는 말 했고요. 자, 정태적 위험이라는 것은 무슨 위험? 그렇죠. 개인적인 위험. 여기는 그럼 사회 경제적 위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개인적인 위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이거는 뭡니까? 이득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뭐만 있다? 손실만 발생하는 겁니다. 뭐 횡령이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뭐 이런 개인적인 뭐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뭐가 될 수 있다?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죠.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반면에 동태적 위험이라는 거는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사회 경제적인 위험이다 보니까 오히려 뭡니까? 이런 위기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플러스 이익도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측 어렵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큰 덩어리만 딱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그 예시들만 딱 정리하시면 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시간 경과에 따라 사회 경제적 변화. 그러니까 이건 뭐다? 동태적. 그다음 손실만을 발생하니까 정태적. 사회 동적. 사회가 변화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측정하기 어렵다.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다 동태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태적 위험과 관계되는 것은 니은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22번. 다음은 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했죠. 근데도 좀 안 듣기가 좀 그런 게, 자, 여기도 보험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험 관련 전반에 관한 내용들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예정 이율이 낮아졌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 수익이 낮아졌으니까 보험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올라가야 되겠고요. 예정률이 높다면 굳이 보험료 많이 받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1번, 2번 3-2원 방식이란, 자, 3-2원 방식, 아까 우리 예정 사망률 또는 예정 위험률 그리고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율 그걸 갖다가 근거해가지고 기초로 계산하는 방식이다라고 되는데 2016년도에 관련해가지고 좀 유사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건 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3-2원 방식 요 세 가지 맞아요. 근데 이거 대수의 법칙이 아니라 수지 상등의 원칙. 이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서로 같다. 뭐가 같다? 그렇죠. 우리가 내는 영업 보험료가 뭐하고 같다? 보험금과 같다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여기 뭐까지? 사업비까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수지 상등의 원칙. 대수의 법칙은요. 측정 횟수,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상치에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다음 2016년도에 나왔던 내용 유사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체크하시라고 그냥 낸 거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이따구로 돼서 내가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저거 잠깐만요. 정답률 같이 비교하면서 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좀 하여튼 자 일단 끝나고 한번 볼게요. 어느 게 문제 가장 여러분들 오답률이 높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험 계약자는 보험 가입 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청약을 했을 때는 30일, 근데 보험 증서를 받으면 15일 이내. 이거는 막 우리 케이블 TV 1시간만 보고 있으면 기가 따갑도록 듣죠. 그래서 그렇게 해요. 대신 자 이때 보세요. 받은 보험료만을 돌려준다. 맞나요? 예, 청약이니까 받은 보험료만을 돌려준다. 예, 맞고요. 옳지 않은 거 됐으니까 이게 잘못됐네요. 4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생존보험. 자, 우리 생존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우리 가장 손해보는 사람한테 지급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자 우리 원래 그 보험 수익자라는 누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변경권은 누구한테 있다? 보험료 내는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 계약자가 하다가 보험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여기 생존보험금 몇 년 동안 살아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는데 이게 벌써 살아 계셨네요. 그러면 누가 제일 손해봤어요? 그동안 보험료 냈던 사람이 가장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수익자를 자, 지정하지 않았을 때 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생존보험에 대해서 생존보험 그리고 뭐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계속 나왔는데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사망보험. 그러면 여러분 가장 슬픈 사람 누구예요? 물론 보험계약자도 돈을 냈으니까 슬프겠지만 우리 사망한 분의 상속인이 가장 슬프겠죠. 그래서 우리 그쵸, 보험자의 상속인이 그쵸, 보험금 수익자가 되는 거고요. 보험 수익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생존보험금은 아까 제로그로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동안 그쵸, 보험료를 냈던 사람, 보험 계약자. 그 다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가장 억울한 사람, 아픈 사람이죠. 다친 사람.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그쵸, 피보험자. 이거 크로스 되더라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아직 출제 한 번도 안 됐지만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존보험금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된다. 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그 다음에 자, 23번. 자,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 교재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할 때는 교재랑 좀 같이 좀 봐주십시오. 제가 수업 때는 좀 너무 급하게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답 맞추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답 맞추는 데는 어렵지가 않은데 자,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는 언더라이팅 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를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지선다라 보니까 뭐 바꾸면 여러분들 그냥 요거 조합만 해서 맞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얘하고 얘는 그냥 그대로 뒀고요. 요거만 좀 3개만 바꿨습니다. 자, 첫 번째 모집 조직에 의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보험 계약 일반적으로 할 때 누구랑 계약을 많이 거래를 해요? 보험 모집인 하겠죠. 그래서 보험 모집인이 뭡니까? 니 어디 아팠어? 어디 너 지금 사는 곳은 누구랑 살아? 아니면 주거 환경은 어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험 모집 조직에 의한 선택.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 모집인 이렇게 키워드들을 좀 잘 생각을 합시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여러분 보세요. 사고 및 사망조사.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험사고 발생한다고 무조건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저도 지급병인가 오늘 막 한참 그 문제 막 만들고 있는데 5시부터 제가 잘 듣지는 않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전문가라는 분이 보험 청약 전문가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가지고 막 보험금 어떻게 유리한 보험을 하고 그다음에 보험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게 막 나오던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막 작업을 하던 중에 그게 갑자기 귀에 들어와가지고 듣는데 아이고 너무 어렵게 설명하셔가지고 저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 우리 사고 및 사망조사.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보험사고는 발생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어떤 보험사고를 야기한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닌 것에 혹시 해당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걸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조사? 보험사고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돈 지급을 거절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조사라는 그 표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때 제가 밑줄 치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보험 모집인 통과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제출하라 그러죠. 건강진단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다? 건강진단에 의한 선택. 그러니까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면 우리 그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기억, 그럼요. 건강진단서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험회사의 전문가들이 이제 검토를 하겠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그게 뭐다? 언더라이팅 부서에 의한 선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우리가 예정했던 거하고 그 계약이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 쭉 보는 계약
적부 확인. 그래서 실제 여기 이제 관련되는 거 뭐 한 게 있다? 면담까지. 면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키워드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우리 순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키워드까지 한번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거 리얼 미용. 자, 모집 조직이라는 건 보험 모집인이 우리 물어보는 거 있다 했죠. 주거 환경이나 건강 상태 이런 거 물어보는 것. 요거 키워드 하나 잡으시고요. 그다음 건강 진단. 요거는 이제 객관적인 사유로 어떤 질병 그런 것들 얘들이 제출한 거하고 일치하는지 않은지 우리 보험 계약하고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거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적으로 이제 그 언더라이팅 부서 전문가들이 이제 검토하는 것. 네 번째는요. 이상하다. 그러면 너 이리 와. 그러니까 직접 면담까지 할 수 있는 게 계약 적부 확인.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혹시 얘가 고의로 보험 사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지 그렇게 검토하는 것.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진도별에서 출제 안 했던 건데,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24번은 이거 진도별을 냈던 건데, 요건 우리가 진도별에서 제가 강의를 안 했던 거라서 이거 좀 한번 체크하자는 의미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험 계약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 예전에 여러분 2010년인가 뭐 하여튼 예전에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 기출 문제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해설이 어디 있냐? 제가 2016년부터 들어갔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2019년도에 다시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험 계약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험회사 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 그럼 뭐예요? 보험회사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했던 보험료 이제 뭐 보험사고 나도 받을 가능성이 없죠. 보험회사가 없어지는데 당장 뭘 해야 돼요? 보험금 지급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뭐다? 인가 취소나 해산되면 뭐가 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모든 보험이 그런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재보험이나 보증보험 이런 것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자, 우리 그 표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꼭 좀 구분하십시오. 예전에 한번 기출됐던 거고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내용이니까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보험과 관련되는 내용들 좀 잘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뭐 그다음 우체국 보험이랑 공용보험. 공용보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회보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거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요. 공용보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공용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체국 보험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회보험이 의무적 가입이라면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해서 나중에 뭡니까? 낸 만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그 되게 많이 나왔던 게 그거랬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여러분들 뭐에 따라서 내나요? 그 정말 강조하고 교재에도 제가 막 일부러 수의 정도에 따라 X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시험에 지방직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수의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매일 보험료 제일 많이 내시겠죠. 맨날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소득 또는 재산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능력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우체국 여러분들 보험은 어때요? 이 사람 재산이 어떻건 소득이 어떤 간에 그건 상관없죠. 본인이 나중에 뭐예요?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는 보험료에 비례해서 뭡니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용보험 뭐예요? 내가 보험료 많이 낸다고 병원에 막 그 수술하면 어떤 금 주사기로 놓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지금 여기 문제는 소개 안 해놨지만 그 이번에 어떤 공용보험하고 우체국보험 그다음에 민영보험하고 우체국보험 비교해놓은 표 있잖아요. 그거 좀 잘 정리를 하십시오. 새로 나온 것 중에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뭐 정답은 1번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자, 요거는 자,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자, 이것도 내용이 많이 줄었긴 줄었는데 요거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율, 즉 우리 차익.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만큼의 차익이 발생하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데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 너한테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을 거야. 그 요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최초 납입기일부터 납입기간이, 자, 이거는 좀 암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묶어서 하십시오. 제 해설지에 그 묶어서 어떻게 교재 내용 좀 해놨으니까, 자,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렇게 되고요. 자, 매월 납입 기본 보험료가 뭐 해야 된다? 균등해야 된다. 뭐 뒤죽박죽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되고, 자, 보험료 기본 보험료에 선납이 있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고 몇 개월 이내?
그렇죠. 6개월 이내에 되고요. 자, 계약자 1인당 매월 납입 보험료. 이건 중요합니다. 새로 들어온 내용의 합계액이 얼마야? 150만 원이야. 예,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 그 다음에 4번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 신체상의 상해. 그 다음에 자산의 멸실, 손괴만을 보장하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그렇죠. 이거는 적립식 보험, 지금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 보장량은 제외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좀 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어도 당연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넣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자, 여기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자신하지만 제가 진짜 막 카톡 같은 데다가 뭐 어떤 문제 일치했다 이렇게 광고를 하진 않지만 실제 작년 문제하고 저 문제집이나 진도를 모의사에 또 왔던 거 거의 보시면 그 법령 문제 한 2개 지문 빼고는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치한 게 아니라 틀린 지문까지도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일치했던 건 딴 것보다도 그나마 조금 경험이 조금 있었던 거고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좀 많이 출제하는 걸 다 냈던 거고 제가 진짜 마음만 먹고 돈만 좀 벌려고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작년에 기본 문제집에다가 이번에 새로 나왔던 문제 내용들 한 문제 몇 개씩만 넣어놓더라도 인지도가 조금은 있잖아요.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고 우금이라는 자체가 문제집이었기 때문에 좀 꽤 팔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욕만 뒷다 먹고 지금 문제집도 못 나오고 있긴 한데 진짜 그게 좀 마음이 걸리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진도를 모의사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풀어보면 야 내가 이걸 다 언제 풀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진짜 문제집 만드는 것보다 제가 그래도 매주 만든 거니까 그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진짜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듣고 그래가지고 고생은 하는데 안 좋은 얘기 듣고 하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모든 강사들이 짊어지고 할 천직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 카페도 되게 좋은 그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들으면 또 기분 좋고 그리고 여기 우리 또 커피 사주시고 분필도 사주시고 얼마나 좋은 것도 많습니까? 그 보람도 있는데 근데 가끔씩은 제가 놀면서 막 띵까띵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저 옆에 한번 따라다니시면 이 사람이 그래도 좀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왕 그래도 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믿었다가 나중에 배신 당하면 그때 욕을 해도 상관없는 거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 기대에 좀 부응하도록 노력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그래서 문제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가 숫자 그냥 바꾸고 이하 미만 이렇게 하면 문제 금방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여러분들 좀 개념들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다른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 좋긴 하겠죠. 근데 저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고도 도움이 꽤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편 금융만큼 오히려 제가 다른 과목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사회 같은 경우도 제가 1년 동안 진짜 매일 제가 퇴근 시간 우리 샷터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퇴근하는 알바 마무리하는 알바 학생이 늘 보면 노크를 해요. 노크를 해가지고 퇴근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같이 좀 미안해가지고 다음에 계속 맛있는 거 한번 커피라도 한 잔 사준다는 게 계속 그러긴 한데 근데 그 학생이 예전에 한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쌤은 진짜 잘 되실 거라고. 근데 우리 또 사회 과목 없어졌잖아요. 뭘 잘 돼? 뭘 잘 돼? 고생은 했는데 뭘 잘 돼? 근데 뭐든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2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자신감하고 성실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문제 보니까 어때요? 할만하죠? 근데 지금 1등 받으신 분 점수가 몇 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100점 받으면 여기서 탑이 되는 거고 전국 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문제 적응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좀 돌리면 진짜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여러분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자만만 안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 우리 진도를 모의사 여러분 올려드린 거에도 넣었지만 요거는 좀 잘 비교를 하십시오. 특히 이번에 요게 뭐예요? 제3보험 요놈이 독자적인 단원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인 문제로 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제3보험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재산보험의 성격, 특징 이런 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재산보험에 들어가는 건 뭐 여러분들 뭐 질병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간병보험,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암기까지 하시면 좋은데, 암기보다도 좀 의미를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한번 좀 보세요. 자, 제가 좀 수업 시간에 좀 미진했던 거는 나중에 또 문제 풀이하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보강충을 좀 하겠습니다. 자, 모집기간,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생명보험 당연히 뭐예요? 장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은요, 단기. 근데 재산보험, 이거는 얘랑 얘랑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으니까 장기, 단기 이런 식으로 메워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개인적으로 자, 여러분들 요거 자, 해설지에 제가 교재는 없던 건데 피보험 이익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우리 지식인 통해 가지고 찾아가 넣습니다. 지식인이 아니고 그 개념 사전 통해서 찾아 넣었으니까 좀 확인을 하십시오. 자, 피보험 이익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피보험자, 우리 그러니까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에, 자,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자, 한번 보시면 이거 다른 말로 여러분들 재산적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재산적 가치, 가치 측정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생명이라는 거는요, 내 생명은 3천만 원짜리고 저 사람 생명은 2천만 원짜리, 이렇게 가치 측정이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생명이랑은 다 똑같습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재산은 다를 수 있죠. A라는 사람의 자동차는 1,000만 원짜리고 B라는 사람의 자동차는 500만 원이다. 근데 둘 다 여러분들 화재로 전소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험금도 가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생명보험은요, 자, 이거 원칙적으로 뭐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손해보험은요, 인정돼야 되겠고요. 그럼 보세요. 재산보험은요, 우리, 자, 상해보험, 다치는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리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인정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특히 피보험 이익까지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 이게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실제 손해에 따라서 하는 건데,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가치 측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정액 보상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손해는 실손. 자, 우리 재산보험이 손해보험의 특징을 가진 게 어떤 특징? 실손보험의 특징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답은 나왔네요. 4번. 자,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하시면 다 됩니다. 이거 막 무조건 안겨가면 시험장에서 헷갈리기 쉬우니까. 자, 보세요. 피보험자, 즉 보험 대상조 보시면, 자, 생명보험은요, 피보험자가 바로 그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피보험자의 목숨, 생명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상해보험, 질병보험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피보험자가 되고 보험사고의 목적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손해보험, 자동차 피보험자가 자동차인데, 보험 대상이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아니죠. 그 자동차에 대한 뭐를 가진 사람? 보상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어요? 이거 지우고 여러분 물어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이거 복습하시면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서술형으로 바꾸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해라.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들 허탈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됐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시간 관계상 원래 복습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귀순한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험계약 전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네요. 자, 보험계약은 요물계약 있다 이 소리 나오면 안 되죠. 요물계약은 무슨 계약이었으면 제 질문을 듣고 대답하십시오. 저는 보험계약은 무슨 계약, 요물계약은 무슨 계약 그러면 예금계약 이렇게 하셔야죠. 물론 잘 하시는 거 아는데 무조건 대답.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보험계약은 낙선계약이다. 그리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돼야 보험계약은 성립. 자, 성립은 여러분들 보험료 납입하고는 상관없이 성립하고, 대신 보험자의 책임 개시가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부터. 그러니까 성립 시기하고 보험 책임 개시 시기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에 청약할 때 뭐 하면 돼요? 보험료 같이 내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1번 X. 2번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자, 이건 뭐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원래는 여러분들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해야지 뭐가 됩니까? 보험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도 보험료에 선납이 있으면 언제나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자, 이게 우리 승낙 전 사고 담보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건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 보험료 물론 냈어요. 근데 보험료 냈는데 쟤네들이 막 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뭡니까?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자, 이거 조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보험료 냈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보험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겠죠? 어떨 때? 그렇죠.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거절할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원래는 보험계약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야, 너 신체검사 받아.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신체검사 받는 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보험자가 어차피 얘는 보험계약 체결할 수 없는 애라면요. 책임지지 않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표현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3번 배달 착오 등으로 인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증서가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자 책임 자 지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보험 증서는 보험계약 성립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요거 여러분들 우리 어떤 분들 질문을 하셨던데 자, 취소 그다음에 실효. 실효는 여러분 해지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제 진도불 모의사 때 조금 좀 난해하게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정확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계약 성립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 근데 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 중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하자. 중대 명백한. 중대한으로 할게요. 중대 명백한 하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뭐 한다? 처음부터 계약이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되고요.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요. 유씨 하면서 협박을 했다든지 막 그렇게 놀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어떤 저 하자 자체가 조금 경할 때, 좀 무효까지는 아닐 때, 그럴 때 요건 경미한 하자라고 할까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하자일 때 요거는 취소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계약 성립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던 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실효라는 것, 즉 해지라는 거는 계약 성립할 때는 올바르게 성립됐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문제 없는데 제가 그때는 직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실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 내기가 버겁죠. 그럼 그때는요. 보험계약 체결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요때 뭐예요? 후발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계약을 갖다가 취소할게. 근데 취소해버리면 처음부터 소급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도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보험사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 실효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친다? 아이고, 장래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받은 보험료를 돌려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해지란 말을 쓰면 이건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자 미성년자가 협박에 의해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미성년자가 동의 안 받고 계약 체결해도 마찬가지죠. 보험료 냈다 하더라도 그건 뭐 하면 돼요? 취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 다시 다 되돌려받고 없던 데 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국가직 시험에서 한번 나왔는데 취소란 말은 뭐다? 소급이란 말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우리 실효란 말은 뭐다?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거다. 이해되시겠죠? 요걸 거꾸로 해서 그러니까 철회란 말이 나왔는데 철회도 같은 말입니다. 실효, 철회, 해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국가직에서 한번 철회를 관련해 가지고 소급 이렇게 문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자, 다음은 우체국 보험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자, 약관 청약서 부본 전달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 요거 계속 교재에 보면 뭐 저 3대 의무 이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 여러분 세 가지는 그 자체로도 물론 간단한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나올 가능성 없지만 첫 번째 약관 부본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기본 의무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 요거고요. 다음 세 번째가 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설명 의무겠죠. 그래서 여기 요 세 가지 요걸 뭐라고 그런다? 3대 의무고요. 근데 3대 의무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요거는 무효 사유가 된다. 취소 사유가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취소 사유. 그래서 제가 1, 2번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랬을 때 자, 정확하게 알아둘게요. 자, 요거 3대 의무 미행했다. 그러면 계약자는 그 보험계약을 성립한 날부터 요거 3개월 내에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취소하는 사람이 누가 잘못한 거예요?
3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보험자예요? 보험계약자예요? 보험자죠. 그럼 받은 보험료 그대로 돌려주면 그동안 얘는 뭡니까? 보험료 그대로 이자 쌓이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뭐까지? 이자까지 돌려줍니다.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는 거, 공평의 원칙에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합시오. 3대 의무 3가지 기억하시고요. 3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건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 그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으면 이건 누가 취소하는 걸까요? 당연히 보험 계약자 쪽에서 취소하겠죠. 야, 너 이거 왜 이거 안 해줘? 취소했죠. 그때는 그동안 만약에 혹시 냈던 보험료가 있다면 보험료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자까지 그렇게 함께 받는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2번은 또 해결되겠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다. 3대 의무 미행했 때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 그러니까 취소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무효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보세요. 보험료의 자동 대출 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한다.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가 낼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내가 냈던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담보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냈던 보험료를 담보로 해가지고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걸 말합니다. 그걸 자동 대출 보험료로 합니다. 그러면 자동 대출 납입 기간 1년 맞고요.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을 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여러분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제일 여러분 수익 구조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대출해 주는 거죠. 그 1년만 받아먹고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계속 열어주겠죠. 대신 이제 뭘 해라? 새로 갱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거기까지 3번 X. 다음 4번. 요거는 여러분들 단체 보험은 원래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자, 몇 명 이상? 5명 이상. 5명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 한 번에 물건 많이 사놓으면 할인해주고 우리 어떤 학원에 보니까 뭐 단체 수강하면 또 할인돼주고 이러대요. 그래서 자, 그렇게 저는 공무원학원 와서 제일 놀랬던 게 합격하면 환급해 주는 거 있죠. 얼마나 자신 없으면 합격하면 환급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가 미친 생각이었죠. 만약에 불합격하면 환급해 준다 이러면요. 하고 망하겠죠. 공무원 시험 자체가 그 확률이 낮은 저는 처음에 아니 합격하면 본인이 제일 기쁜데 왜 돈을 받지? 내가 돈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학원의 쪽에서 이제 광고 홍보 나중에 그 뭐 합격기 같은 거 쓰고 사진 같은 거 인터뷰 같은 거 그런 거 해야 되겠죠. 여기도 보니까 그 데스크 쪽에 보면 우리 합격생들 있죠. 어느 쌤 강의 듣고 따라했더니 성적도 좋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그런 거고 예전에 게리지 그 초창기에 합격한 학생이 예전에 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학원에서 합격기 써주면 그러니까 이게 장학금 그렇게 주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닌데 합격기를 써주면 장학금을 요즘은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때 저도 처음에 이제 강의 들어서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광고 차원이 아니라도 나중에 합격기 하나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돌아보면서 그런 거 있죠. 퇴직할 때 그거 딱 돌아보면 내가 이때 얼마나 절박하게 공부를 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퇴직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또 일에 또 매진할 수도 있고 아무튼 합격기 쓰는 게 참 영광이죠. 그래서 내가 쓴 걸 통해서 다음 이제 우리 후배들이 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조금 약간 가장 좀 더 하고 그래서 공부 별로 안 했는데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합격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요즘은 그런 말 잘 없는데 옛날에는 보면 막 다 천재예요. 뭐 그냥 뭐 몇 달 그냥 했는데도 뭐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워낙 이제 강의 시스템들도 좋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단기에도 말 합격하시면 실제로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자, 5명 단체 구성하면 보험료 단체 납입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숫자 꼭 기억하십시오. 10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단체 보험은 5명 할인 몇 %? 2%까지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거는 좀 단순히 좀 암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까지 우리 계속 그 보험 기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보험 상품은 계속 2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2문제까지는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분량이 있으니까 한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 뭐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빠졌으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의 나이 정도라든지 가입 나이, 그 다음에 연금 개시 나이, 그 다음에 연금 그 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저 상품들 해서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들마다 좀 들어있는 좀 중요한 내용들, 뭐 고액 할인 제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우리 29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우체국 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 치아 보험은 누구한테 진짜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있죠. 그래서 우리 광고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막 이빨 엄마가 이렇게 딱 쳐서 뽑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 근데 실제로 뭡니까? 몇 살까지만 보장해 주겠다? 60세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치아보험은 자, 우리 60세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네, 맞는 질문이고요. 이번은 제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 실손이 나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손은 자, 요즘은 예, 뭐 특약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빠져가지고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2번하고 통원 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하면 5천만 원, 통원하면요 30만 원 그랬습니다. 5천만 원, 30만 원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다 특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3번 우체국 요양보험에서 장기 요양 상태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자,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한다. 90일은 뭐예요? 암. 근데 뭐 치아보험이라든지 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갱신하면 그쵸 180일 그렇게 가야 되겠죠? 90일이 아니라 180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4번 문제는 저하고 공부하신 분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무배당 리치입니다. 리치 하면요 할배 몇 살까지 보장? 리치 할배는 몇 살이다? 그쵸, 리치 할배는 80세까지 보장이다. 그래서 자, 100세가 아니라 80세. 혹시 압니까? 이게 정답인데 문제 나와가지고 여러분 대박 나가지고 합격하실 수도 있는 거고. 자, 리치 할배 80세. 지금 그 비웃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치 할배 80세.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자, 30번. 다음은 우체국 보험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설명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연금보험이라든지 그 저축성 보험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내용이 많지는 않잖아요. 특징 위주로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그 연금 개시 나이 있죠. 뭐 45세냐, 20세냐, 55세냐 그것까지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건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자, 여러분들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은 자, 연금 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연금 받기 전에 사망했다. 자, 이건 시험에 몇 번을 냈던 겁니다. 자, 5천만 원의 고액의 사망보험금 지급한다. 자, 이건 무슨 상품이에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플러스 연금보험. 5천만 원 플러스. 뭐 어떻게든 외우십시오. 5천만 원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무배당 업계동무보험. 자, 요거는 예전에 그 기술 됐던 것 때문에 제가 매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이 뭐예요? 일종이 생활 보장형이에요? 안정형이에요? 생활 보장, 갑자기 보장형, 안정형, 하여튼 생활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암보험, 세 번째가 상해 보장형.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 보장형 같은 경우는 자, 암 보장형 0세부터 몇 세? 70세. 네, 맞죠? 그다음에 상해 보장형은 0세 아니고 15세부터 70세. 요거 같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디테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무배당 업계 동무보험은 좀 가입 나이 그 형에 따라서 좀 구분하십시오. 자, 요거는 꼭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업계 동무 연금보험은 유배당. 유배당. 자, 우리 저기 공부에서 나온 건 유배당은 두 개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다? 업계 동무 연금보험이랑 갑자기 저도 생각 두 개 있잖아요. 연금 저축보험. 연금 저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잘하신다니까요. 저기 연금 저축보험. 자, 이렇게 됐고요. 일반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자, 업계 동무가 나오면 항상 뭐예요? 장애인 전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무배당 업계 동무보험 요거는 무슨 보험이고요? 보장성 보험이고 요거는요? 연금 보험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업계 동무가 우리 교재는 두 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둘 다 장애인 전용 보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맞네요. 다음 4번. 우체국 요양보험은 한 번 가입으로 별도의 특약 가입 없이 부담 없는 보험료로 고액의 장기 요양 자금과 장기 요양 간병비 요거 구분하시라 했죠. 요양 자금은 주계약에서 우리 보장이 되지만 요양 간병비라는 거는요. 그렇죠. 특약이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틀렸다.
예, 예. 그래서 여기 정답은 3번입니다. 할만한가요? 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잠깐만요. 저기, 아까 우리, 제가 딱 10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답 내용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자, 저기, 그냥 이제 뭐 수업도 생각보다 좀 오래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강의를 듣고 안 듣고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남은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온라인 강의를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강의를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문제 포기보다는 문제하고 책하고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문제 있는 지문들하고 책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표시하시면 가면 되고, 어느 정도 자 공부를 좀 되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지금 그냥 문제만 푸셔도 됩니다. 다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틀린 거는 책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판 돼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이 문제집 저 문제집 특히 있죠. 이 선생님 프린트물, 저 선생님 프린트물. 프린트물은 진짜 독이 되는 것보다 실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싸리 책으로 된 거면 나중에 보기라도 편하죠. 프린트 되면 한번 보고 나중에 안 볼 거면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번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책에다가 쓰지 마시고 그냥 체크만 하시면 돼요. 내가 몰랐던 거다. 이렇게 체크만 하시고 다음에 프린터를 안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만약에 계속 남겨두고 하면 점점 쌓여버리면 나중에 시험 막판 돼가지고 빨리 다른 과목과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는데, 프린터 보면 아예 처음부터 뭡니까? 능률도 안 오를 뿐만 아니라 되게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갖다가 위주로 공부를 하셔도 상관없고,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비전문가들 있죠. 저도 전문가도 아니지만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저렇게 공부하면 된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공부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7월 8일까지 여러분 딱 계획을 갖다 좀 쪼개가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강의 진도를 갖다가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 강의 진도에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만 강의를 나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냥 강의 진도 그냥 쭉 하시죠. 지금 기본 강의가 아니라 이제 문제가 풀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가시고, 그냥 이제 뭡니까? 복습 차원에서 그냥 문제풀이 들으면서 또 내 걸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 시킨 대로 똑같이 따라 발 맞춰서 가야지. 나중에 그거는 사람마다 소화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전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꼼꼼하게 좀 깊이 보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좀 기간을 늘리면 되고, 좀 빠르게 보는 스타일이면 해독수 할 때 기간, 호dek할 때 기간을 좀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법령 그것을 그때 한번 또 할 거고요. 근데 법령이라는 게 제가 2년 동안 봤지만은 실제 시험에 정답하고는, 근데 물론 법령을 알면 정답을 가려내기는 용이한데, 그걸 모르더라도 정답 맞춘 데는 솔직히 2년 동안 시험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지장은 없었지만, 근데 너무 디테일한 건 아니래도 우리 법령에만,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는 없고 법령에만 있는 지문들이 시험에 2016년에도 나왔고 2018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미정리 계좌 관련되는 문제가 2016년도에 나왔고, 2018년도에는 우체국 보관함 관련되는 문제가 역시 법령에만 있던 문제로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앞에 공통되는 거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쭉 보고, 혹시 시험에 좀 출제할 만한 것들 있죠. 벌금이 얼마고 과태료가 얼마고, 그럼 전혀 나올 만한 점 그런 거 빼고 그냥 시험에 출제할 만한 것들 위주로 시간을 지금도 바쁜데 양을 늘리기보다는 그냥 요것만은 확실히 알고 가자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법령을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자, 우리 이순환 그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계획대로 그렇게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 진짜 여러분 절호의 기회니까 끝까지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시험 끝날 때까지만 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카페에 답도 못 달아주고 좀 그런 건 좀 죄송한데, 언제든지 좀 질문 있으면 답이 늦더라도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실제로 우리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아무튼 좀 가는 길 또 여러분 좀 편하게 조심히 그렇게 가십시오. 자,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